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의 변용찬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는 대폭 줄고 있고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노년의 부양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지방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연속적인 출산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성과는 낮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 이슈 진단 TV에서는 이러한 인구 저출산 문제를 검토하고 출산율을 유럽 선진국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가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 제목은 저출산과 인구정책, 새 정부에 바라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방향입니다. 그럼 정재훈 교수님 한 15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사실 이제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 변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사실 한두 가지 원인이나 현상에 맞춰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자께서 그 정부가 이제 막대한 재정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출산 현상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에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2001년에 이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처음 시작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19년에 주 52시간 노동까지 해서 그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의 기틀을 닦기는 했지만, 이렇게 제목은 있지만 정책의 그 이제 내실, 즉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아직 우리가 모자란다. 아동수당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아동수당제도 이제 주지하시다시피 서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0년대 중후반, 이제 50년대 이때부터 사실 다 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저출산 대응이라고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보면은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 논의가 벌어지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좀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저출산이라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그런 어떤 그 영역을 이제 좀 뽑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최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지비 지출이 최하위인데 그 복지비 지출의 일부분인 저출산 대응, 뭐 아동 돌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임신 출산 비용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썼을 리가 없죠, 사실. 역시 OECD 꼴찌 수준의 이제 저출산 대응 비용 지출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어느덧 5대 사회보험, 이제 국민연금, 산재보험부터 해가지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까지 고용보험 포함해서 5대 사회보험 제도를 갖춘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기초연금까지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비교적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를 했는데, 이 저출산 예산이라고 정부에서 굳이 분류를 하고 있지만
그 예산 자체가 우리 그 공공사회복지 지출 여기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는다면 사회보장제도가 확대가 되는 어떤 그 시간을 지난 20년간 우리가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출산율은 이제 출생률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출산과 저출생이 동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출산, 저출생 현상이 지금도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로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OECD의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국내 총생산에서 그 가족복지 지출에 이제 사용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런 가족의 활동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어떤 그 복지 지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OECD 평균이 한 2.34%. 우리가 뭐 나름대로 그 출산율도 높고 출생아 수도 많은 프랑스다, 스웨덴이다,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 이상 수준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한 2.45%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 합쳐도 1.3%. OECD 평균의 또 절반이에요. 물론 이제 2018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을 잡아서 매년 발표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저출산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려면 이 국내 총생산에서 가족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 이 OECD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요 가족복지 지출 비율,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가족복지 지출 비율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좀 저출산 예산을 좀 저출산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대응에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OECD 국가에서 거의 뒤에서 이제 이제 거의 꼴찌 수준인데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저출산 예산이라는 규모 자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그럼 이제 저출산 예산, 이것도 결국 이제 사회보장 예산이니까요. 차지하는 규모를 보면은 한 10% 됩니다. 10%, 12%, 13%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앞으로는 최소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막대한 그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200조 썼는데 20년 동안 200조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이제 500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조가 저출산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즘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돈 쓰지 않으면서 이제 저출산 예산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발효되고 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1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차까지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은 계속 우리 70년대, 80년대 보면은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임신 중절 시술 비용 지원해주고, 뭐 아이 낳지 않으면은 뭐 세제 혜택 주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투입 대비 산출이 굉장히 뚜렷한데, 아이를 낳는 거는요,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건 그렇게 투입 대비 산출이 뚜렷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은 그렇게 투입을 해도 손에 돈이 쥐어져도 집이 있어도
사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1차에서 3차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은 국가가 투자할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이 그 이제 방향을 뒤로 돌아 해가지고 산하 그러니까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됐던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변한 여건으로 여러 가지 변한 사회적 여건 때문에 사람들 가치관도 변하고 그래서 사실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에 국가가 제대로 국민들이 콧방귀를 꼈던 거죠. 그러니까 3차 기본계획 처음 보면은요, 국가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저출산 예산 투입해서 2020년에는 출산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이제 목표까지 설정을 합니다. 국가가 투입을 하니까 너네들은 아이 낳아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출산율 1.5 만들어 보자. 국민들이 호응을 할 리가 없죠. 특히 출산 주체로서 여성들이 이제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분들 한번 2020년 출산율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처참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처참하다고 하기에는 이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기본계획부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출산 장려 틀 포기하고 삶의 질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국가는 삶의 질 개선에 주력을 할 테니까 출산은 그때 가서 국민들께서 여성들께서 내지는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선택하시라 뭐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책이 한번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현실이 바뀌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라는 게 바뀌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사회 진출은 늘어났는데 특히 그래서 여성 고용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여성 고용률은 지금 60%대를 향해서 과거에 한 30~40%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제 뭐 굳이 이것만 가지고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너무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고용률과 여성 사회 참여 확대 그러니까 여성 고용률과 그다음에 출산율과의 관계가 고용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상관관계가 최근까지 보면은 1970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한번 봤는데 뭐 마이너스 이제 0.76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적 상관관계,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이야기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결혼, 임신, 출산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는 남성과 비슷한 대접 내지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월드의 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신 출산을 하는 순간 독박육아 경력단절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여성적 우리가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들은 사실 독박육아 경력단절 이제 굉장히 드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이 경력 단절이 지속되는 이상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삶의 질에서 저희가 물질적 생활 조건이 이제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여성들도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서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인 삶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될 거야. 남성들도 이제 근데 요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남성이 가장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남아있고 그런 사회 규범이 남아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대로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돈도 벌고 경력도 쌓아왔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 불안하고 남성도 불안하고 여성도 불안하다 보니까 삶의 질에서 객관적인 물질적 생활 조건은 높아지는데요. 이 주관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이제 부조화의 현상이다 그러는데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집도 얻기 힘들고 또 뭐 소득도 불안정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탈의 상태다, 삶의 질 개념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행복의 수준에 가 있질 않고, 그러니까 객관적 객관적인 생활 조건도 좋고 주관적 만족도도 높은 그런 플러스 이른바 플러스의 그 이제 행복 상태에 가 있질 않고, 이제 부조화라든지, 그러니까 물질적 조건은 좋지만 주관적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내지는 물질적 조건 만족도가 다 떨어지는 마이너스 박탈 상태, 이런 데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4차 기본계획부터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이제 어떤 출산율 내지는 어떤 이제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걸 추구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이 변화를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색이 뭐 새 정부에 바라는 뭐 인구 정책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제 인구 정책, 과거에 그 이제 양적 차원에서 출산 장려 프레임을 유지했던 인구 정책 프레임도 변해야 될 것 같고, 인구 정책적 접근도 좋지만 이제는 이제 가족 정책적 차원의 어떤 접근, 이런 어떤 그 프레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정상 가족보다는 어떤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삶,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든지, 결혼도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의 과정이 안 됐잖아요. 결혼도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 이제 해야 되는,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이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가족 관계도 굉장히 이제 민주적으로 변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부계 혈통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평등한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저출산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인의 삶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또 아이를 낳는 걸 꺼려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살고 있는 그 삶을 젊은이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만 사실은 젊은이들이 또 이제 아이를 낳을 결심도 하는 거죠. 키울 수 있는 결심도 하는 거라서, 이런 그 이제 세대 간 통합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많이 이야기 못 했습니다만,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서 GTX에 따라서 집값이 형성되는 이런 구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에 안 살아도, 수도권에 안 살아도, GTX 역 주변에 몰려서 안 살아도 이제 내 나름대로 삶의 질을 찾아서 지역 곳곳에 퍼져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질, 내지는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변해야만 사실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간에 가족 친화적, 사람 친화적 생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새 정부에서 조금 더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